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일단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수익률 분석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워야 될 게 수익률, 상업용 부동산에서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익률 계산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제 건물을 사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그 임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팔 때 뭐 어떤 그 지가 상승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시세 차익을 노려보려고 하는 건데, 대부분 수익률이 단순하게 우리가 보통은 그냥 현재 매가가 얼마고 현재 나오는 임대 수익이 얼마고, 그래서 뭐 종합 수익률로 몇 프로, 아니면 융자를 끼웠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해서 몇 프로, 이렇게 보통 계산만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상가는 보통 그 층별로 임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가 만약에 공실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실이 나버리면 자기가 예상했던 임대료에서 빠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월세가 1,000만 원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은 뭐 200만 원짜리 상가 하나가 공실이 생겼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00만 원이 아니고 월 800이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장기적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제 연애 수익률에 미치는 거고, 그래서 사실 공실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시장의 그 이자율, 거기에 또 맞춰봐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될 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익률 계산하는 거, 기본 공식에다가 이제 뭐 실전에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물, 이제 상가 매물이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있을 때 매물 접수했을 때 좀 체크해야 되는 사항, 중개 시 체크 사항,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약에 관계된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오늘 또 시간이 되면 같이 연결돼서 한번 갈 겁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계된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유형별로, 또 상업용 부동산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개를 할 때 상가가 있고 점포가 같이 있는 상가주택, 점포 겸용주택도 가끔 다루기도 하고, 때로는 공장이라든가 창고 같은 것도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토지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의 핵심 용어 정의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챗봇에다 물어보거나든가 네이버에 물어보거나 해서, 아니 유튜브에 강의를 듣거나 찾아보면 뭐 다 요즘에는 뭐 기본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좀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임대료가 들어오죠. 임대료가. 그래서 매매가가 있고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그 수익률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매가는 얼마고, 한 달에 얼마 들어오고, 보증금 얼마 들어오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먼저 개념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전체 보증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월차임 얼마 들어오는지, 그리고 월차임 들어온 걸 가지고 항상 우리는 곱하기 12기, 그러니까 연으로, 그래서 연 수익률이, 연의 월세가 얼마 들어오는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연 월세를 뭐로 나눠요? 매매가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임대 수익이죠. 근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사실은 중개를 막 할 때 비용은 계산도 않고 그렇게 많이 해요, 또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에요, 완전히. 이 표면 수익률은. 근데 사실은 이 표면 수익률에도 비용을 제외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맞겠죠. 전체 임대료가 내 수익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월 얼마 들어와요? 그러면은 월,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나누기 매가 곱하기 100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들어오는 수익은 그게 아니고 비용을 빼고 나면 그걸 가지고 나누면 수익률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순수익률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운영비만 제외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공실까지 고려를 한 거예요. 근데 공실은 어떻게 고려하느냐? 간단해요. 왜냐면 전체 예를 들면은 전체가 100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은 하나가 공실이라고 하면 이 공실이 예를 들면 5%만 된다. 그러면은 이제 50만 원 빠지는 거고 10%다 그러면 100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신율을 계산하는 거죠. 공신율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점포를 전체 연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서 공실이 나오는 면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연면적에 비해서 하나가 공실이면 하나가 예를 들면은 전체가 100평인데 내가 10평을 차지하고 있다. 점포가 10칸이라고 간단 논리로 봤을 때 그러면 한 칸이 공실이다 그러면 10%가 공실인 거죠. 그죠? 이런 논리로 면적으로 하든 전체 월차임을 계산을 하든 그래서 공신율을 예상 공신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5% 10%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결정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5% 정도 한번 놓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순수익률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임대 현황을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 매가 얼마고 업종이 뭐뭐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업종에서 보증금과 월차임이 나오는데 임차 기간까지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됐는데 임차 기간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럼 6개월 후에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우리가 거래를 해놓고 나서 6개월 후에 나가버려. 공실이 생겼어. 그러면 왜 그거를 보통 이제 우리 체크를 다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 이해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신율을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임대가 미발생된 부분 전체 기간에서 공실 기간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 임대료에서 빠질 만한 임대료를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권 분수 핵심 지표는 10% 이하, 전체에서 10% 이하 정도가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익률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 제가 종합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융자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내 돈이 들어갔을 때니까 실투자금을 봐야 되죠. 실투자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체 매가에서 빼야죠. 융자 부분을 빼야 됩니다. 융자를 빼고 나서 분모에 그게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연 임대료에서 뭘 빼냐면 이자를 빼줘야 됩니다. 이자를.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서 나오는 게 자기자본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장 이율보다 현 임대에서 나오는 이율이 높으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고 근데 요즘 같으면은 4%대에서 융자를 쓰고 있는데 수익률이 4%밖에 안 나온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합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가지로 이제 본다. 한 5가지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임대료 나누기 매매 가격 그걸 가로 해가지고 월세 곱하기 12 했죠. 그 다음 매매권 나눈다. 그래서 매도인 분양사가 홍보시주로 사용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시를 반영하지 않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 수익가는 0.5에서 1.5%까지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월세가 350이다. 그러면 350만 원 곱하기 12 해가지고 단순하게 나눠버리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에는 공실도 적용이 안 됐고 비용도 적용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맞다 이거죠. 근데 우리 중개인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매도인 입장에서, 분양사 입장에서 단순 논리로 홍보를 하더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임대 수익에서 공신율을 빼고 운영비를 뺀다. 그래서 계산한다. 5% 이상이면 양호하다. 3%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미만이면 재검토. 뭐요? 투자 매수인 설득의 핵심 지표인데 5% 이상이면 양호. 수익률 3% 미만 재검토 못 가요. 이게 더 낮던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냥 5%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5% 수익률 5% 이상 나오면 양호하다. 근데 3% 미만이면은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운영비는 세금, 관리비, 보험료. 우리가 사실은 근데 세금 계산을 별로 않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분석할 때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재산세 뭐 이런 세금까지 다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중개에서는 세금까지는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관리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료도 사실 계산하지 않고 단순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차이가 많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아까 공실률 이야기했잖아요. 공실률, 공실기간, 총 임대기간에서 공실기간 이렇게 본다. 그래서 공실률이 5에서 10% 정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공실률이 10% 넘어가면 10% 정도를 이제 수익률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하다. 위험 신호라고 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종합수익률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순현금 흐름 나누기 자기자본 곱하기 100.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가의 수익률이 좋아야죠. 이자보다는. 그래야 이자를 활용해서 수익률을 높인다. 그런 건데, 지금에서는 좀 안 맞죠.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이제 대출 비중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 매가에서 우리가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위험한 거죠.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또 은행에서도 그렇게 안 해주죠. 많이 해줘봤자 60%, 50%. 네? 다 감정해가지고. 다 시세 거래가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이제 뭐 주택 같은 거 사는 데는 아예 제출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보고 종합수익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 따라 다르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은 매도인을 만났을 때 이제 매수인을 만났을 때 좀 달라요. 매수인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자기자본 수익률을 넣었을 때가 훨씬 유리하면 자기자본 수익률로 계산을 해주고, 매도인이 만났을 때는 그냥 종합수익률로 계산을 해주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네요. 매매가 15억, 보증금이 뭐 5천만 원, 원리금 들어가 350만 원, 대출 6억 끼었다, 금리가 4.5%, 운영비 나왔다, 공실 6%. 자, 이게 하나 사례가 되겠네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표면수익률도 계산을 해보고, 공실 차감 전체가 연으로 350만원인데 4,200만원 들어오는데 공실이 5%만 계산해도 210만원이 연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4,200만원이고 3,990만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그래서 운영비를 빼보고 나니까 더 떨어지죠. 3,400만원. 순수익률로 계산했더니 2.29%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표면 수익률 2.8%, 3%대 진입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2.2%니까 상당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에서는 전체에서 대출 이자까지 빼니까, 그래서 빼니까 0.87%. 와. 그러면 이건 뭐, 이후 금리가 4.5%가 되는 상황에서 계산을 해버리면은 차이가 엄청나네요. 표면 수익률과.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볼 때는 서울 수준이나 되겠네. 서울에서는 이렇게 뭐 3%대 되면 거래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금리가 4.5%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 자본율은 툭 떨어진다. 예. 이게 되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쭉 이렇게 그 표로 만들어 봤네요. 그래서 이제 표면 수익률은 높게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순수익률. 이게 중요하죠. 순수익률이 중요하겠죠. 4.5% 이상은 최소화 돼야 된다. 그런 거고. 공실률, 순수익률 5%. 양호하고 10% 공실률 위험 수준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 3번 보면 이 지역 평균 수익률이 4%인데 이 물건은 2.3%밖에 안 된다. 가격 조정 없이 매수자 설득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잘 해놔야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팔 수 있겠는가? 고객들한테 매수자한테 어필이 가능하겠는가? 판단이 일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는 것 같아요. 매도자가 물건을 막 주면 중개인들이 그 물건 뭐 상가 매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정말 괜찮은 매물 같으면은 나만 갖고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대부분 처음에 매물이 나올 때는 항상 똑같아. 임대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맞으면 사실 거래가 어려워요. 정말 입지가 좋아서 아니면 그거를 꼭 내가 필요해서 사지 않는 이상 상가를 왜 사겠습니까? 현재 있는 수익률 아니면 시세 차이가 노리는데 시세 차이를 올릴 것까지 다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내가 그 높은 가격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요즘 같으면 거래가 안 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매수자들이 상가에 투자를 안 하니까. 예전에 뭐 7% 나온다 뭐 이럴 때는 엄청 거래 잘 됐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수익률로 계산을 꼭 이렇게 해보시라. 자, 기본 이렇게 해봤고, 좀 이따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그 표를 가지고도 한번 또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에 있어서는 뭐 매물 접수 시 주의사항이라는데, 기본적으로 다 이제 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기부 등본, 우리가 계약할 때라도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살펴보는 겁니다. 뭐,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당연히 뭐 다 띄워보니까, 이게 임대는 사실은 임대할 때에는 막 등기부 등본까지 띄워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임대에서 계약으로 단계로 넘어가면 띄워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물건은요, 접수가 되면요, 저는 무조건 띄워요. 왜냐하면 등기부 등본을 안 띄고 매매를 소개하거나 광고를 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또 물건을 분석할 때 이 소유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몇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왜 보냐면 그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또 실거래가가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언제 샀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압류가 들어와 있다든가 아니면은 대출이 좀 많이 돼 있거나, 그리고 최근에 대출이 뭐 예를 들면 A라는 은행에서 했는데 또 B라는 은행에서 조만간에 했었고, 또 마지막에는 제3금융권에서 뭐 저축은행 같아서 돼 있다. 그러면 매도인이 급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왜 파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등본을 꼭 물건을 받을 때 미리 열람한다. 그리고 700원이면 열람 가능하고 1000원이면 발급 가능하니까 열람으로 띄우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띄워놓은 곳에 열람은 다운을 받게 되잖아요. 다운을 받아가지고 항상 폴더에다가 그 매물을 우리가 그 매물 관리 했잖아요.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도 열어보니까. 물론 계약 시에는 이제 발급으로 이제 또 뛰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매매 시에 또 기본적인 거죠. 건축물 대장은 항상 미리 띄워보는 거죠. 그래서 띄워봐가지고, 건축물 대장에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용도, 면적,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또 소유자도 미리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위반 건축물 여부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있다 그러면은 제일 뒷장에 보면, 하단에 보면은 또 왜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준공용도 사용 승인일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 건물이 돼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소유권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사실 매물을 저희가 받으면요,
저는 건축물 대장을 항상 띄워보는 이유가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도 띄워보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이거를 매입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 이걸 먼저 알 수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만 봐도. 등기부등본 띄기 전에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얼마 안 됐으면 상관없으면 좀 오래됐다. 그러면 항상 임대할 때 미리 사전에 그걸 띄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매도지 사장님한테 사장님 혹시 매매 의사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먼저 알고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본인이 되어 있는지 뭐 자식과 같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또 등기부 열람을 통해서 이분이 상속을 받은 매물인지 경매로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로 받았다 그러면 이분이 싸게 받았을 거고 지금 비싸게 파는 거고 그러면 가격 조정이 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기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임대도 항상 저는 띄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용도 지역 보고 또 습관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시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항상 계산해 봐야죠. 실제 거래가는 다르지만 그래서 주변에 어느 지역은 가격이 얼마구나 땅 가격이 기본 나오니까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해서 클릭하면은 또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도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해서 보시면 또 건폐율 용적률 이것도 꼭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면 좋죠. 물론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상관이 없죠. 뭐 기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또 단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밀고 새롭게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매매 물건 받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임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건물주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런 거 확인 안 하면 실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계약 당시에 보증금이 뭐 5천에 월세가 350 들어옵니다 라고 했는데 50만, 뭐 20만 원, 3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계약 당일날 이게 차이가 나면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임차 기간을 확인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혹시 월차임이 밀려 있거나 회수가 안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셔야 돼요. 이거 안 물어보면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날 나타나요. 실제로. 제가 계약해보면 난감한 경우가 막 6개월 밀려 있어. 그러면 계약 당일날 매매를 하는데 그게 잔금 치를 때고 뭐 6개월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까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매가에서 까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근데 어차피 새로운 계약서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계약서 쓸 때 그 보증금을 또 낮추고 다시 써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확인해서 가장 좋은 것은 매도인 사장님이 잔금충에 그걸 다 회수하게 해야 돼. 회수를 하게 하든 이거를 전가시켜 만든다고.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전가되면은 기분도 나쁘지만 좀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매수자랑 기존에 있는 임대인이랑 계약서를 쓰는데 약간 좀 얼굴이 좀 불편하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거 정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개인이 상황 파악을 잘 해가지고 또 미리 사전에 설득을 잘 해야 돼요, 매수인한테. 이거는 10개월이 밀렸는데 서로 이야기 된 게, 보증금에서 까고, 보증금이 예를 들면 2천이다. 그러면 6개월치를 까고 뭐 1,000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제 그 밀린 만큼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서 쓸 때 그렇게 정리를 한다거나,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나중에 매매할 때 일할 장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딱 그 잔금 날짜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임차인별로 월차임이 맞으면 모르는데 또 다 달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엑셀로 딱 정리해서 정리를 잘 해줘야 돼. 이거 처음 할 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게 산수인데 좀 이렇게 임차인이 많다 보면은 다 다르니까 이게 계산을 매수인이 가져가야 될 월세, 매도인이 가져가야 될 월세, 이게 다 점포별로 달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체크를 해야 돼요. 계약서 쓰기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임차 기간, 그 다음에 특약사항도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다 갖고 오게 해야 돼요. 근데 사전에
좀 사진 찍어 보내주면 가장 좋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요, 특이하게 또 엉뚱한 특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뭐 1년 동안에 뭘 낮춰주기로 했다든가 1년 후에 어떻게 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원본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임대차 계약 원본을 확인해서 또 임차인한테 나중에 계약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것인가 또 확인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보 중개인들이 이걸 확인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그냥 듣고 또 임차 기간 확인 안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차 기간까지 꼭 확인해야 된다. 물론 어떤 건물주들은 뭐 그런 게 막 세부적인 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까지 뭐 계약도 안 하는데 이런 걸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그러니까 중개인이 말씀을 잘해야 돼. 사장님, 저희가 나중에 이게 달라지거나 그러면 굉장히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개를 해보니까 처음에 제대로 확인해가지고 한 번에 또 전달해 준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중개라는 게 정확히 알고 있어서 전달해줘야지 나중에 또 이게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되겠어. 처음에 물어볼 때 사장님 저 번거롭더라도 정확하게 한 번만 해주시면 편하잖아요. 제가 또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을 해주라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나갈 건지 안 나갈 건데 상가들은 뭐 명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여기간 파악하는 거. 뭐 권리금은 사실 임대인과는 매매를 할 때는 그 매도자와 매수인 간의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그렇고. 관리비 혹시 밀려있는가, 뭐 관리비 영상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거고. 임대인의 뭐 세납체부 여부, 이런 거. 근데 이제 압류 같은 게 보통 보면, 등기부 보면 압류가 나와 있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금액도 크지도 않은 게 많더라고. 이거는 관할 구청에다 물어보면 돼요.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면 어느 정도 뭐 금액이 있다. 아니면 임대인한테, 매도자한테 물어봐도 되죠. 매도자가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잔금 칠 때 다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공부산 면적, 이건 뭐냐면 가끔은 건축물 대장 면적이랑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산 면적이랑.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띄워볼 때랑 건축물 대장이랑 사전에 맞춰봐야 돼요.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등기 이제 계약 다 하고 잔금 치를 때 뭐 어디서 나오냐면 법무사가 와가지고 이전할 때 이게 나타나요. 사전에 파악 안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또 고쳐야 돼. 맞춰줘 줘야 된다고.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부랑. 그래서 등기부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주가 되고 건축물 대장은 면적이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다르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법무사를 통해서 맞춰야 된다. 이거고. 인허가 업종, 건축물 용도상 영위 가능 업종 범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매를 할 때 이제 매매 조건이 뭐였냐면 이거 참 신경 잘 써야 돼. 건물이 오래됐다. 오래된 것을 뭐 어떤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2층을 예를 들면은 뭐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표시 변경이 아니고. 그럼 용도 변경은 뭐냐면 건축서를 끼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무작정 그런 조건으로 합시다.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개인한테 굉장히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건물이 오래돼 버리면 용도 변경한 데 있어서 전기, 소방, 장애인 주차장 다 걸려요. 다. 그러면은 신축 건물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었으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용도 변경을 하다 보면 심지어는 뭐까지 고쳤냐면 제가 그때 3층인가 어디 한층을 용도 변경하는데 그 안에다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평수가 좀 크다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그리고 그 안에 장애인 화장실 만들어야 되고, 창문이 쭉 있는데, 창문을 다 바꿔야 돼. 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문제, 소방 다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까지. 그래서 이게 비용이 간단히 그냥 건축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가볍게 이야기해줘서,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주차장,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장 어디서 또 문제가 크게 걸리냐면,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걸리더라고.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걸리고, 그 엘리베이터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장애인 그 점자 이게 또 있어야 돼요.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거기가 또 문제가 거기서 굉장히 난감했고, 또 주차장에 장애인 시설 그 표시 이런 것도 다 다시 돼야 되고, 점자도 다시 돼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통로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용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모든 법이 다 걸려요.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혹시 매매를 할 때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조건이 낀다 그러면 그런 조건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계약으로 연결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당해보면 한번 제가 그거를 90몇 거의 100억 다 되는 거를 계약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가슴 졸이고 거의 2개월 동안. 그래서 그 뒤로는 용도 변경 한다 그러면, 특히 오래된 건물이다 그러면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이런 게 좋더라고. 그냥 1층에 닫힌 건물인데 밀고 나서 그냥 그 땅으로만 판다. 뭐 이런 거를 그게 땡큐. 매도인이 하는 거로. 진짜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뭐가 있냐면요. 개인 사는 거는 법인이 살 때 이거 미리 알아봐야 돼. 예를 들면 법인이 뭘 사. 거기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병원을. 근데 거기가 예를 들면 뭐 필지가 2개인데 하나는 뭐 주택이다. 그러면 뭐가 걸리냐면요. 우리 가볍게, 밀어보면 지으면 되죠.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제약이 있어요. 제약이. 그게 가능하냐. 또 세금 부분. 그리고 법인이 살 때 주택이 공시지가 얼마 이하면 또 가능해요.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그 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세무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야 돼. 법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이 거래가 끼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해갖고 하면 안 되고, 또 상가 주택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있어요. 1층이 뭐 카센터다. 2, 3층이 주택이다. 근데 사는 사람이 나도 거기다가 카센터 하고 싶어.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는 뭐 카센터를 하니까 그러면은 뭐 포괄 양도양수로 뭐 서로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게 또 뭐가 있냐면, 그 상가주택 매도자가 거기서 이걸 하고 있었는데 노란공제우산 건가 뭐 이런 데서 또 이렇게 거기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자기 사업체를 갖다가 그대로 넘기는 게 어려워요, 또.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매매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법적으로 좀 걸릴만한 부분들을 세법에 관계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중개인들이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용도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건축사를 끼고 세무사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대충 알아보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꼭 미리 우리도 알아보고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한테도 알아보게 해줘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알아봤던 것을 전달해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렇게 해서 계약서에 특약을 정확히 넣어줘야 우리의 책임 소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 쓸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서로 매도인 가격도 맞고 조건도 맞으니까 바로 계약서 쓴다. 그리고 뭐 포괄 양도양수 된다. 그럼 포괄 양도양수도
조건이 되냐 안 되냐 하잖아요. 그럼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 매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